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문화예술 방면의 인문학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르세이 미술관과 프랑스 예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오르세이 미술관이라는 특이한 장소가 원래는 기차역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나중에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미술관이 지어졌던 것이 19세기 후반 건축의 어떤 19세기의 건축을 대표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와 연결이 돼서 19세기의 작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상파 작품이나 그 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파리 사람들은 참 보물같이 생각하는 장소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미술이라는 것이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서양 유럽 사람들한테는 규정된 규칙들 속에서 조화가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전통이 있는 표현, 그리고 항상 그리스 로마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었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미술이라는 것은 교육 자료처럼 여겨지고, 그 속에 나오는 신화나 성경이나 아니면 역사화 같은 것이 대중들한테까지 전달이 되지도 않았었지만, 실은 그 대중들이 본다고 해도 교육용으로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은 귀족들만을 위한,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장르였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좀 더 많은 인구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도시에 모여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나타났고, 그게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술에 대한 견해도 생기게 되고 상업화되고 상품화되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해지게 됐으며, 사진기까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철학이나 아니면 그런 시각보다는 훨씬 다채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드디어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던 예술 시장, 아니면은 예술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켰던 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에두아르 마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라는 화가가 19세기 중반대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처음에 발표됐던 것은요, 우리로 해당하면 국전, 국가에서 개최하는 화가들의 어떤 출품작을 보여주는 그 국전에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걸 살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롱전에 처음에 출품했었을 때는 예선 탈락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선 탈락이 됐던 그림들만 따로 모아서 예선 탈락자들의 낙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대중들한테 소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낙선전에 들어갔을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분노를 느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던 낙선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끊고 들어가서, 당시에 파리의 신사들은 이 그림 앞에서 격렬하게 분노를 표현할수록 더 교양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서로 경쟁을 했었다는 신문 만평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해는 좀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술에 대한 책을 많이 지금도 발견하실 수가 있고 한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지 확실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설명을 하고는 있긴 해요. 그 책들 속에서. 뭔가 이제 이런 거죠. 주연이 돼 있던 여성이 비너스나, 예전에 있었던 비너스나 아름다운 그리스의 누드에서 온 것처럼 이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성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 그림이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까지 다뤄왔던 주제가 아닌 것이 불편했다. 이런 것 등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게 화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모더니즘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계기라고 한다면 그림의 경우에는 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저희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 그림이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어디가?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제가 역사 전공을 통해서 나중에 예술사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역사를 전공하고 있던 시절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세기나 18세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들을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나 충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현대의 너와 내가 알고 있던 이 시대의 눈으로 그거를 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그들이 받고 있던 충격과 감정을 공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미술사를 할 때도. 미술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키거나 큰 계기가 됐던 대작 혹은 명작, 화제작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눈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에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봤었던 비너스나 아니면은 역사화 같은 그림밖에 없이 그 그림들만 가득 차게 전시되고 있던 살롱이라는 공간에 정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왜 새롭냐 하면 여기에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둘은 현대적인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남자둘과 여자둘의 커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두 커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느 친구도 자신의 아내한테 이렇게 옷을 벗고 있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두 사람은, 네 사람은 사실은 그 관계가 떳떳하지 않은 관계. 특히 여성들은 돈으로 사온 사람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건 아니건 간에 그림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왜 그림으로 그리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들이 봤던 비너스 아니면은 신화화되어 있던 모든 스토리하고는 달라요. 화가도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에드와르 마네가 나는 여성 둘이 누드로 되어 있고 남성 둘이 옷을 입고 있는 야외의 그림을 이미 본 적이 있고 전통적으로 그게 르네상스에 있었고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 뿐이다. 그러면서 소개했던 그림이 티치아노라는 화가의 전원교향악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남자 둘이 있고 여성 둘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여성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뮤즈라는 존재들이죠. 남성들은 음악가입니다. 둘이서 음악 작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신화 속에서는 서양 사람들의 그런 상상 속에서는 누군가 예술가가 창작을 하고 있을 때 그 창작이 힘이 들고 막히면 뮤즈들이 내려와서 영감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줘서 그게 피리와 물병으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음악에 대한 악상을 다시금 그러니까 음악가들한테 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상 이들은 뮤즈가 틀림없다면 가운데 있는 두 명은 이 뮤즈들이 안 보여요. 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설계 아니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의 누드를 보는 것은 음란한 현장을 목격하는 게 아니라 여성적인 또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고 이들은 그런 어떤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도록 장치가 또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고 주제도 없으면서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가 하는 분노를 느끼게 됐었고 당연히 그래서 떨어졌었고 그게 낙선전이라는 이유, 핑계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분노하게 됐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은요. 마네가 했던 이야기죠. 마네는 내가 선택하는 주제,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표현을 하는 게 과연 잘못됐는가? 그리고서 일부러 지금까지 전통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이 사람이 공적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마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발표됐던 2년 뒤에 마네는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요. 아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비해서 훨씬 더한 충격을 받게 됐죠. 사람들은요. 올랭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충격적이었을까?
사실은 가운데 누워있는 누드로 되어 있는 여성이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하고 있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당연히 그게 보이긴 하지만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거, 꽃하고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초커, 밴드 같은 저거하고 팔에 하고 있는 팔찌들이 다 창녀들을 뜻하는 상징들입니다. 특히 초커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19세기의 창녀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거기에 누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어떤 방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에 미술을 기초적으로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실수인 시커먼 배경에 흑인 여성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거는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이 들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흑인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있게 돼 있죠. 저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프랑스인들의 당시에 어떤 그 유흥 내지는 환락가에서의 약간 위선적인 모습인데 그냥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게 아니고 꽃다발을 주면서 약간 데이트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분 전에 꽃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꽃이 온 거고 이제 여성은 오케이를 하면 고객이 들어와서 자기가 샀던 성을 갖다 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놓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풀바디 점심 식사보다 더 심하게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도대체 왜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보다 분노가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기다 더해서요. 잘 안 보이시지만 역시 여성의 발치에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검은 고양이 꼬리를 올리고 있는 이거는 발정이 났다는 소리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림으로 안 나타났었어요. 여태까지. 절대로 가지 않는 금기시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더 분노를 느꼈던 것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당혹감 때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일부러 우리를 도발하려고 그런다는 분노가 이제 뒤따라오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풀바디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로 살롱전에 낙선전에 또 걸리게 됐었을 때 다른 그림보다 훨씬 높이 전시가 됐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우산으로 찢거나 그렇게 될까봐 훨씬 더 높이 걸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던 게 여전히 만해는 자기가 예전에 전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게 또 티치아노가 그렸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이 그림이었었죠.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여성 누드가 보여줘야 되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피부의 색채감이나 아니면 비율이나 그리고 그 외에 발치에 있는 잠자고 있는 강아지가 이 여성은 사실은 공격적이거나 우리한테 뭔가 따지고 그러는 느낌이 아니라 수용되고 관찰돼도 된다는 허락을 하고 있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게 비너스를 주제로 하고 있는 누드들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마네는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마네가 이 속에서 모델이 됐던 여성의 눈빛을 아꼈고 그 눈빛을 표현하고 싶었으며 좀 더 모던한 그림을 그리고 위선이고 뭐고 그런 게 없이 화가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으면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자기의 표현 방식, 어떤 붓터치나 색감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해오던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찾겠다는 의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이 그림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마네에 대한 이 마네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그림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사실은 자기를 어필하는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찾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시기에 마네하고 똑같은 해에 등장했던 그림 중에 알렉산드로 카바넬이라는 사람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그림은 바다 위에 누워 있을 수 없을 텐데 사람이 바다 위에 누워 있는 여성과 하늘 날아다니는 천사를 통해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나 신화를 그린 거겠다. 이러면은 통과가 돼요. 얼마나
이 그림이 벗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통과가 됐던 시기에 현실적인 여성을 우리한테 등장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작가가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전부 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네는 전국구의 명성을 얻게 돼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파리에 있는 사람한테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프랑스 전역에서 도대체 마네가 무슨 그림을 그렸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바람에 신문에서 마네의 그림을 두고 만평을 그리게 됩니다. 그 만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아름답지 못한 여성이 꽃을 달고 초코까지 하고 창녀임에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 흑인 여자가 들고 왔던 꽃다발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를 빤히 쳐다본다. 기분 나쁘게. 그리고 발치에는 꼬리를 올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가 그것도 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만평들을 보건대 이 속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가 불편했는지를 그러니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만평 속에서. 그런데 마네가 이렇게 정말 과격하고 시끄럽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마네 주변에 마네를 오히려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보통 많이 이름이 혼동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마네가 이 처음에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 마네의 뒤를 이어서 마네를 선배로 모시고 뒤에 왔던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르누아르, 드가, 그 다음에 모네, 시슬레, 카요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네가 혁신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자기가 선택했던 그게 스캔들이 있고 뭐 시끄러워서 화제가 됐던 것은 잠깐 놔두고 마네가 자기 고집으로 내가 선택했던 주제를 내가 그리고 싶은 방법대로 그리겠다는 이 용기가 너무 존경스러웠다고 하면서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마네하고 토론을 하고 마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예술에 대한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무명화가 전시회라는 것을 열게 돼요. 그 전시회가 나중에 총 8번에 걸쳐서 이 작가들, 마네의 후배였던 모네, 르누아르, 드가 같은 작가들이 전시를 모여서 여는데 이 합동 전시회 이름이 처음에는 무명예술가 전시회였다가 3회차부터 인상파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전시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는요. 나다르라고 당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 스튜디오였었거든요. 저 나다르 스튜디오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르 스튜디오에서 마네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네가 주도가 돼서 모네가 자기 작품을 내게 되는데 그 작품이 이런 거였습니다. 해돋이의 인상이라는 작품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미술사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비평가들이 인상파 작품을 보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을 하면서 인상파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욕의 의미였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평론가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뭔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그럴 때 채널 이름 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것처럼 자신들을 부르는 명칭, 자신들을 규정하는 명칭을 이 무명 화가들이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한테다가 인상파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조롱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상파가 왜 조롱일까? 이 작품 속에서 그게 사실은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이 그림을 처음에 보러 왔던 평론가가 있어요. 실은 전시가 있기 전에 평론가나 기자들을 모아서 이 전시를 좀 홍보해 달라고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와서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엔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린 건지를 몰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가 물어봤었습니다. 뭐를 그린 거냐. 그래서 해가 뜰 때 항구에서 파도가 살짝 일렁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게 물 한 개도 있고 해가 뜨는 어스름한 데니까 잘 안 보이는데 윤곽은 그 느낌에서 햇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붉어지고 그게 물에 비치는 거 이런 장면을 그렸다고 설명을 했더랍니다.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가더니 르로이라는 신문에 이 사람이 기고했던 것은 그러니까 르로이라는 평론가가 샤르발이라는 신문에 기고했던 이 내용이 뭐였냐면 곰팡이가 쓸어있는 벽지를 뜯어다가 액자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그 색감이 너무 추하고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불편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임산부나 노약자는 출입 금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반감이 심했었어요. 이 그림을 봤었을 때. 이것은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누구를 충격 주려고 하는 거다. 그들한테 지금까지 통념상 전통적인 그림은 긴 역사의 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풍경. 그 속에서 자연은 위대하고 인간은 사실은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풍경화가 교훈을 담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해가 뜰 때 잠깐 몇 초 동안 지속됐을 만한 장면을 탁 끊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보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눈속임, 사람을 충격 주기 위한 어떤 이 약간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감에 대한 기초도 모르는 바보들, 그리고 그림을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인상만을 쫓고 있는 가짜 화가들이다 라는 뜻으로 인상주의자들이라고 욕을 한 건데, 희한하게도 이 작가들이 우리를 인상주의자라고 하니까 우린 그럼 인상파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인상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클로드 모네의 그림 자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건 어떤 사건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 집어넣어야 실제로 벌어졌던 리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더불어서요, 해가 뜨는 장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가 뜨는 장면에 밑에 있는 요 물결에 비친 햇볕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물감의 하얀 부분을, 유분을 많이 섞은 하얀 부분을 섞어서 이게 주황색에 표현되어 있는 저 위에 섞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되면 굉장히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간감을 자기 스스로 주게 돼요. 사실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공간감을 느끼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르네상스 때부터 원근법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원근법은 규칙에 의해서 자연이 새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실은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사진기 앵글로 보면서 줌으로 당겼을 때 같은 느낌으로 뭔가 정돈되고 깔끔하게 떨어진 느낌이 보통 원근법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원근법도 없는 처지에 그 비춰지는 모습으로만 공간감을 주고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빛이 사실은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렸던 것은 모네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거였죠. 더불어서 같은 일의 전시회에 양귀비꽃, 개양귀비꽃이 있는 꽃밭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아들, 그리고 르누아르의 부인하고 그 집 아기가 커플로서 둘이서 걸어가고 있는 옆면으로 꽃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평론가들은 이게 너무 황당했다 그러는 거죠.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왜 눈, 코, 입, 귀를 그리지 않았느냐. 완성된 그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꽃잎을 깔끔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 놓다니 어떻게 이게 화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도 노르망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개양귀비 꽃이 있는 곳은요,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이렇습니다. 과연 꽃잎을 다 그리는 게 진짜일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화가라면은 보이는 대로 그렸다고 했었을 때 여기다 눈, 코, 입, 귀를 그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늘을 저렇게 구름을 많이 그렸던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그럴 일일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나를 해보게 되죠. 인상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외광파라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게 조금은 이젤 같은 도구 때문에 조금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물감을 갖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이젤도 힘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케치만 해서 아틀리에에 들어가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색깔을 칠하게 되고요. 자기가 실제로 봤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술이 보여줘야 되는 장기 지속의 어떤 색감과 주제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를 들고 바깥에 나가면은 어느 순간 햇빛이 강했을 때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가 되고, 어느 순간 햇빛이 정말 강하게 퍼지게 됐을 때
구름조차 저음보다 평면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색깔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졌을 때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때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인상파들을 보고 가짜 화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가 고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요. 설득이 되는 경우들이, 설득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인상파도 처음에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이 너무나 거세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유명하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마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인상파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알려지게 됩니다. 비난은 점점 더 근거 없이 되고요. 요거는 오르세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아닌데 이 정원의 여인이라고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왜 보여드리냐면은 평론가들이 욕을 했던 그 어떤 시각이 너무 황당해서예요. 평론가들이 뭐라 그랬었냐면 그림의 톤이 너무 밝아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신경을 다치게 할 염려가 있다. 별소리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서 욕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그림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새로 산 아파트에 도시에서 서로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갔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걸려있는 그림이 비너스, 헤라클레스 이런 주제가 걸려있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런 취미가 있다고 이 친구가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됐을까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새로 있는 벽에 이런 그림이 새롭게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그림이면서 조금 독특한 화가들이 있다던데 그걸 갖고 왔구나. 안목이 있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전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소비의 형태나 삶의 모습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에 맞는 예술은 개성적이고 자기의 선택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파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초기에 있었던 만평 중에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었어요. 1, 2, 3차 인상파 전시회 때는 그림이 팔리지가 않아서 요즘 터키에서 전쟁을 하던데 인상파 그림 하나도 안 팔렸는데 그쪽에다 수출을 해라. 그림이 너무 추해서 적군들이 다 알아서 도망갈 테니까 오스만 투르크도 이 그림을 좋아할 거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조롱이 아니라 거의 억지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점 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네나 인상파 작가들이 그렸던 색감, 새로운 색감이 보여주고 있던 세상.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사진이고요. 이게 모네의 집입니다. 모네의 정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네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색을 살리고 그리고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공기나 빛이 전해주는 느낌을 그때의 인상을 계절의 느낌을 전달받는다는 것 속에 어찌 보면 인상파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라서 선물해 줬던 그 시대의 가장 신기한 화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예술이 등장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시간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야기는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네가 선배고 모네가 후배입니다. 마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대에 어떤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림을 통해 작가가 선택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아니 여기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그런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는 작가가 선택하는 미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했고요.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을 열었다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고 모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상파 동료들과 함께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 그리고 지금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어떤 개성을 가장 크게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나만 경험한 그 시간대를 잘라서 예술로 표현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상파, 짧은 인상만을 쫓는 가짜 화가들이라는 비난은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특징을 드러낼 때는 또 적합한 말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인상주의 작가들은 처음에는 대중들과 평론가들이 계속된 비난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상파 작가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가장 성공받는 전시 아이템인데 어떻게 이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가 됐는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